치전 들어갈게요. 전우치전은 들어보셨다시피 이제 도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정기적 성격이 가장 잘 드러나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홍길동전과 또 비교가 되는 작품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은 이게 이제 도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흥미를 많이 끌었던 작품이다 보니까 다양한 이본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보셨던 줄거리 외에 다른 줄거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우치라는 이런 주인공의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도술을 통해서 부조리한 사회 현실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지만 홍길동전과 다르게 개인적으로 도술을 좀 사용하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줄거리를 한번 볼 건데요. 일단은 일단 특징점은 전우치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도술을 부리긴 부리는데 이 도술이나 얘가 그러니까 뭔가 뭐 고귀한 혈통이라든가 이 도술을 누구를 통해서 어떤 도사를 통해서 도술을 배웠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원래 그냥 조력자 없이 도술을 가지고 있었던 애다. 그러니까 애초에 뛰어난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당대의 이런 부조리한 벼슬아치들이 자신들의 이런 권력 이런 것들만 이익을 다투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우치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신선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임금 앞에서 황금 대들보를 바쳐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막 금을 탈탈 털어서 황금 대들보를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도술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도술을 사용했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난다. 이거를 체크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막 중간에 보시면 도술 부분이 여기서는 이제 잘 드러나진 않는데, 백성들이 뭔가 고사를 지내려고 돼지머리를 통해서 이제 제사, 고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관리가 빼앗으려고 하니까, 무슨 돼지머리가 관리를 막 물게끔 한다, 이런 도술을 부리는 장면들도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우치가 이렇게 백성들을 구휼하고 구제하는 데만 도술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뭐 좋아하는 남편이 있는 이런 부녀자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자신에게 좀 못되게 군 뭔가 교만한 선비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혼내주려는 도술을 부린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자신을 모함한 자들의 복수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 즉 사사로운 이런 개인적 목적으로 도술을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서화담이 꾸중을 하고 지적을 하면서 서화담 밑으로 들어가서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그 192쪽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193쪽을 통해서 좀 체크할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193쪽을 보시면 당연히 이제 도술을 부르니까 정기적이다, 비현실적이다 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고요. 전우치는 조선 왕조의 뭔가 기본적인 지배 질서에 반하는 그쪽에 이제 반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이제 황금들보 이게 가장 이제 유명한 그 에피소드인데 여기에서 이제 왕조 건의에 대한 이런 비판들이 잘 드러나는 이제 대목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도술이 어떤 역할이냐, 왜냐면 이 소설은 전우치의 도술이 대다수의 이야기를 차지하기 때문에 도술이 가지고 있는 이 소설 속에서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규제 규범, 이런 기존의 질서가 지금 굉장히 뒤틀려 있잖아요. 이러한 것을 역전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이 왜 인기가 많고 다양한 이본이 존재했냐라고 봤을 때는 이러한 부분일 것이다 라는 거죠. 지배계층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갈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부분의 부조리함이 커질수록. 그래서 소설 속 전우치를 통해서 대신 그러한 불만들을 해소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술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우치가 처하는 이런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했을 거고, 또 하나는 이런 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흥미를 제공하는 수단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전에 비해서 전우치전 같은 경우는 각 전우치가 벌이는 이런 사건들이 유기적인 관련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쓰는 거예요. 전우치가 신기한 도수를 사용해 기발한 사건을 벌이는 이런 장면들, 각 사건들이 삿밭처럼 나열되어 있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병렬적 배치죠. 사건 간의 긴밀한 연결이 없이 뭔가 병렬식으로 일화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소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우치의 도술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백성들을 구하기 위한 이런 영웅적인 모습도 보이지만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사사로운 부분도 보인다. 여기 보면 보이시죠? 사적인 용도로 도술을 사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전우치의 한계적인 모습으로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알겠지만 전우치가 도술을 사용해서 기존의 이런 신분 질서, 그 다음에 뭔가 무능한 왕건에 대한 저항은 나타나긴 해요. 하지만 이 자체를 뭔가 바꿔보려는 시도는 없이 서하담에게 굴복해서 서하담 밑으로 들어가서 그냥 돌을 닦고 그냥 끝나버리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계점으로 여러분들 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사회혁명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만 결론을 내렸지만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어찌됐든 현실 자체가 전우치가 도술을 부려서 뭔가 할 만큼 현실 자체가 잘못됐어요. 하지만 이런 현실에 대한 현실을 뭔가 바꿔보려고 하는 치열한 의식적인 부분이나 대결적인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점도 같이 한계점으로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우치라는 이런 평범한 사람이 도술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민족의 힘듦이나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민족적 영웅의 대변적인 역할을 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돌봐야 할 임금이 무능하고 판단력이 부족하는 이런 무능함, 그 다음에 도술에 여러 번 속으면서 권세에 눈이 멀어 있는 이런 것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준다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전우치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195쪽 김원전을 볼게요. 근데 김원전에는 굉장히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화소 모티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일단은 김원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 천상의 남두성이 죄를 지어서 인간에게 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적강 모티프가 나옵니다. 근데 얘가 둥글고 괴이한 모습이잖아요. 그럼 박시전을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다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둥글고 괴이한 모습에서 사람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신 모티프도 있습니다. 적강 모티프 있고요. 변신 모티프 있죠. 그 다음에 얘가 그 지하국 대적 그 태치설화처럼 이 아기소굴에서 공주를 구해내거든요. 납치되어 있던.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대적 퇴치설화적인 요소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당연히 이제 그 공주를 구해줬으니까 이 공주라든가 아니면 용왕의 이제 사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용왕이 자신의 딸과 결혼시키고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부마 사이가 되는 이런 부마 이제 모티프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면은 이제 연적이란 소재도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얘가 어찌됐든 이 연적으로 인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연적을 빼앗기면서 얘가 살해를 당하거든요. 근데 이 살해를 당하는데 이 김원이 이제 죽었잖아요. 시체니까. 그런데 얘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이 부분에서 재생, 다시 살아나는 이제 이런 화소도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김원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죠. 그래서 얘가 원래 신선이었는데 죄를 지어서 지상계로 내려왔다가 그러한 것들에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천수를 누리고 신선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간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실 수 있어서 여러분들 그 다른 고전 소설에서 보이는 여러 가지의 화소가 다양하게 여기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제목이 이제 김원이니까 김원의 이제 영웅적 일대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얘의 모습 있잖아. 이 모습에 대한 얘기부터 좀 드릴게요. 변신 모티프에 관한 얘기를 드리면 저희가 이제 뒤에 금방울전도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금방울전에서도 말 그대로 금방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얘가 나중에 이제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얘는 여성이고요. 박시전도 기억해 보시면 알겠지만 원래는 굉장히 추녀였다가 허물을 벗고 이제 절세 가인으로 바뀌죠. 그 다음에 저희가 앞에 배우셨던 기면 감호전, 그러니까 그 원래 호랑이 처녀잖아요. 호랑이 처녀가 인간으로 됐다가 호랑이로 됐다가 변신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변신의 모티프, 이런 화소들이 이걸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고 했을 때는 대부분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통과 의례적인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이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중에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약간 과도기적 과정으로서 변신 화소들이 이렇게 다른 고전 소설 속에서도 등장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적강 모티프에 관한 설명을 조금 더 드리자면, 이제 여기서 나오셨다시피 죄를 얻었어요. 천상계에서. 그 벌로 인해서 이것을 속죄하기 위해 얘가 지상계로 내려오는 구조고요. 속죄자. 속죄하기 위해 지상계로 내려오는 구조인데,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다른 작품과 특이하게 중간중간에 천상계의 존재들이 얘에게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첫 번째가 얘가 태어난단 말이에요. 태어나는데 기이하게 동그란 이런 흉물로 태어나요. 그러면 이제 그냥 부모가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천상계의 선녀가 내려와서 설명해줘요. 얘는 원래 천상의 남두성이다. 죄를 지어서 잠깐 인간계에 왔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부모가 버리지 않고 잘 키워주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이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고 나서 이제 중간에 성관이 와요. 이제는 너의 죄의 값을 다 치렀다 하고 흉물을 벗게 해주죠. 그래서 얘가 이제 변신을 하잖아요. 사람으로 변신을 하게 되는데 성관이 알려줍니다. 자, 너의 허물을 버리지 말고 그 다음에 책 3권을 줍니다. 그러면서 얘가 눈도 없단 말이에요. 입만 있어가지고 먹으면서 이렇게 컸던 애인데 이제 변신해서 눈이 생기자마자 성관이 준 책 3권을 보고 세상의 이치에 통달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변신했다는 이 변신의 증거물로 인해서 부모가 이 동글동글한만 했던 자신의 아들이 이제 이 아이가 자신의 아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걸로 인해서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이제 영웅의 일대기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이 되죠. 자, 여기서 한 장 넘어가게 보시면 196쪽에 이제 얘가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에요. 입만 있고 이제 눈은 없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태어나는 거고, 이제 10살이 되는 해에 허물 벗고 사람이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영웅적 일대기의 구조를 겪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3번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합니다.
그래서 김호는 타고난 능력도 있지만 조력자들의 도움으로 어쨌든 해피엔딩, 행복한 결과를 맺게 되는 소설이 김원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원전에서 체크하실 부분은 일단은 이제까지 보셨던 고전 소설에 나와 있는 다양한 화소들이 여러 가지가 나타난다 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소설에서는 출제될 요소가 많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변신 모티프, 김원전과 비슷한 부분들이 많은 금방울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울전인데요. 얘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일단은 금방울로 태어나요.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여인의 모습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김원전과 좀 다른 것이 막시라는 사람이 이제 시어머니를 잃고 이제 얘가 초막에서 지내요. 초막 지어놓고 이제 시어머니 이제 막 이렇게 상을 치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사람도 아닌 금방울을 낳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막 금방울을 얘는 없애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제 김원전 같은 경우는 뭐 선녀가 나타나서 얘는 사실 천상계인데 죄를 저질러서 잠시 허물을 이제 이런 허물을 쓰고 있는 것 뿐이지 나중엔 허물을 벗게 될 거라고 뭐 알려주잖아요. 근데 막시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도 없고 자기가 낳았는데 금방으로 낳은 거죠. 그럼 되게 해괴하다고 여기고 없애려고 한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일단은 실패하고 자식으로 키우게 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 돼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 이렇게 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나중에 변신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막 어머니를 도와줘요. 어머니가 춥다 그러면 금방울을 안고 있으면 금방 따뜻해지고, 뭐 금방울이 때롱때롱 굴어가서 막 먹을 것을 구해오고, 이런 이제 신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금방울이 이 장원 부인이라는 생명을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무슨 보온초라는 이런 풀을 가지고 와서 부인의 생명을 살려주게 되는데 이 부인은 이제 나중에 누구의 부인이냐면 요 해룡 남자 주인공의 엄마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장원이라는 이제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 보시면 금방울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룡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금방울이 이제 신이한 재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금방울이 해룡을 굉장히 많이 도와줍니다. 도와줌으로 인해서 해룡이 영웅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이런 역할들도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해룡 이야기가 중간에 또 나오는데요. 영웅의 기본적인 구성이죠. 어렸을 때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해룡이 당연히 위기를 겪게 되겠죠. 그 위기를 금방울이 조력자의 역할을 통해서 해룡을 구해주고요. 한 번만 구해주진 않고요. 요괴가 해룡을 물려고 하자 또 한 번 구해줍니다. 그러면서 요괴에게 대신 금방울이 먹히고 어찌됐든 이제 금방울로 인해서 얘가 공주도 구하거든요. 동굴에 요괴의 소굴에 갇혀있던 공주를 구해주는 부분을 통해서 김원전처럼 대적태치 설화의 요소가 여기서도 등장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대적태치 설화 요소.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또 보시면은 이제 공주를 구해줬으니까 얘가 부마가 되고요. 부마적인 요소도 김원전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금방울의 도움으로 이제 흉노죠. 오랑캐도 물리치고 이제 나중에 금방울이 변신하게 됩니다. 여기서 변신적인 변신 모티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공주랑 금방울이랑 둘 다 결혼하게 되고 그 다음에 헤어졌던 부모 다시 만나고 여기 보시면 또 나오죠. 신선이 되어 하늘이 되어 올라가고 그래서 보시면 김원전과 굉장히 비슷한 구성들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김원전은 남성 영웅의 중심을 흘러간다면 이제 금방울전은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여성인 금방울의 조력으로 인해서 해룡이 영웅이 되는 이런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조금 스토리가 다르죠. 이야기 이제 구성은 좀 다르지만 이제 김원전과 금방울전에서 보이는 다양한 화소의 결합들이 나타난다는 점은 또 공통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요괴를 공주에게 칼을 받아서 이제 요괴를 가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금방울이 다시 나오고 이런 장면들이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일단은 이제 199쪽을 넘어가서 이 작품에 대한 정리를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룡과 금령의 출신을 보시면 둘 다 고귀한 신부님을 알 수가 있고요. 둘 다 이제 적강했다라고 봐도 뭐 크게 무방하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얘네들이 얘는 이제 어렸을 때 부모랑 헤어졌고요. 해룡이는 금방울은 금방울로 태어나면서 초반에 위기를 겪었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각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애들이 본인들의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나 고난을 다 헤쳐나가면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하실 경우는, 자, 분명히 제목은 금방울전이에요. 그런데 금방울이 여성 영웅으로서의 면모를 지녔냐 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방울은 작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인 해룡보다 더 적극적이고 능력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성 독자들의 그 당시에 남성보다 그 우월한 이런 여성적인 것을 보고 싶은 여성 독자층의 욕망이 담겨졌다. 뭐 이렇게 보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얘는 조력자, 도움을 주는 역할이고, 해룡 같은 경우는 그 도움을 받으면서 본인이 전면적으로 나서서 영웅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울전은 아무래도 여성 영웅 소설이라고 불리기에는 한계점이 보이는 소설이다라는 점을 저희가 하실 수 있어요. 금방울이 분명히 신이한 능력,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근데 이 능력은 대부분 초반에는 어머니인 막시를 도와주거나, 그 다음에는 남자 주인공이 해룡을 돕는, 상대적으로 그 사람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동적인 역할의 대부분은 수동적이고 그런 보조적인 역할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이 이 작품의 좀 한계점으로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룡 자체도 얘가 반드시 영웅이다 칭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한계점들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전우치, 김원전, 금방울전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정기적인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어 있는 소설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200쪽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하국대적 퇴치설화처럼 이제 얘가 요괴 소굴에 갇혀 있는 이제 공주들을 해룡이 구해주는 장면이 지금 여기 이 부분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해룡이 나타날 때 그 중에 이제 공주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 성관이 내려서 꿈을 꿨는데 악기를 잡고 그대를 구할 사람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고전소설에서는 선몽이라고 하잖아요. 그 꿈에서 누군가가 알려주고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는, 짐작하게 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의 구성으로서 많이 쓰인다는 거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춘향전 넘어갈게요. 자, 춘향전입니다. 춘향전은 사실 너무나도 유명한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막 내용들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만 좀 체크하고 넘어갈 건데요. 일단은 춘향 같은 경우는 일단 얘네들의 시작 자체가 원래 안 되는 애들이잖아요. 왜냐면 귀생이 딸이에요, 춘향은. 그쵸? 그리고 이몽룡은 이제 양반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얘 둘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다라는 건데, 춘향전은 여러분들이 이야기 구성을 잘 좀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엄청나게 유행하고 인기가 많았던 소설이라서 이 역시도 이본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말이나 얘네들의 중간중간의 이야기가 달라지는 부분이 많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202쪽을 통해서 내용 정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판소리계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판소리가 소설의 형식으로
정착된 것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기 때문에 판소리의 특징이 잘 드러나겠죠. 그래서 산문임에도 불구하고 율문체라는 것이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즉 시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처럼 운율이 느껴지는 문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판소리에 주된 향유중이 인 서민층의 생활 언어가 사용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민들이 처음에 즐겼던 장르인 만큼 양반들에 대한 비판, 풍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고요. 지배계층 양반들에 대한 비판이 의식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서민층이 어느 정도의 의식이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당연히 이제 작품, 특히 소설 쪽은 그 당시 작품에 반영된 사회적 시대상을 저희가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면적 주제, 저희가 왜 판소리계 소설은 향유계층이 지배계층과 피지계층 극명하게 날리는 작품이기 때문에 항상 이 표면적 주제다, 이면적 주제다 해서 주제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신분 제도를 뛰어넘고자 하는 민중의 바람 반영됐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당연히 이면적 주제에 해당이 할 테고요. 이것만이 이면적인 주제가 아니라 백성들을 수탈하는 이런 변학도를 비롯한 이면적 주제가 뭐가 또 체크하실 부분이 있냐면 당연히 이런 가렴주구를 일삼는 탐관오리 이런 사람에 대한 풍자도 이면적 주제에 해당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신분 상승에 대한 민중의 욕망이 반영되어 있다. 춘향이를 통해서 또한 탐관오리에 대한 민중의 저항의식도 담겨 있다. 라는 내용이 여기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여러분들 보시면 크게는 처음에는 이제 이별의 상황 때문에 춘향이랑 이몽룡이가 처음에는 갈등을 하고요. 몽룡이 떠나고 나서는 춘향이랑 변학도가 수청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하죠. 수청을 이제 변학도는 요구하고 얘는 거절하고요. 마지막에는 이몽룡과 변학도가 갈등하면서 탐관오리인 변학도를 수청하면서 권선징악적인 이런 결말을 맺는 거다라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은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품의 앞쪽에서는 개인적인 갈등, 개인적 차원의 갈등을 주로 이루더라. 그런데 나중에 후반부에는 사회적 차원, 춘향이 사랑을 성취했다는, 이몽룡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기존 신분제의 질서를 지금 어기는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 또한 여성 입장에서 인간적 해방으로도 보더라고요. 그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사랑을 성취했다는 부분에서. 그래서 사회적 차원 속에서의 갈등이 해결됐다. 뭐 이렇게도 보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표면적 주제는 이거죠. 신분을 초월한 지고지순, 그러니까 정절이죠, 정절. 이어서 유교적인 차원의 이제 주제가 표면적 주제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판소리계 소설에서 많이 나오는 특징들만 좀 짚어드리자면, 일단 판소리계 소설에서는 표현상 특징 중에 많이 짚는 것이 여러분들 뭐겠어요? 첫 번째, 희화하죠. 비극적인 장면도 웃기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상황이 춘향이가 수청을 거절하고 곤장을 맞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상황이 굉장히 원래 비극적인 상황인데 이러한 것을 해학적으로 풀어내서 이러한 비극성을 차단하는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에 이게 원래 판소리를 소설로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삽입시적인 이런 노래적인 것들이 중간에 많이 등장한다라는 점을 체크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장면들을 여러분들
반복과 열거를 통해서 장면의 극대화가 판소리기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장면을 장황하게, 지나치게 필요 이상으로 길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가 그래서 뭐 슬픈 춘향의 이제 여기서는 대체적으로 이제 특히 이별하는 장면 있죠. 이별하는 장면에서 춘향의 슬픈 심정을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쓰입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것처럼 언어 유희적인 표현들이 잘 드러납니다. 자, 그래서 언어 유희는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동음이의가 있죠. 서방인지 남방인지 이런 게 동음이의적인 표현이고요. 왜냐면 서방이 이제 서쪽 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유사한 발음 뭔가 신 것을 먹으면 시건방 져지고 막 이런 거라든가 이게 이제 암행어사 출두여 하고 나면은 순서가 뒤바뀐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해야 되는데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이런 식으로 순서 전도된 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작품에서는 좀 덜 나오는데 의문을 반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양반 소반 개다리 그러니까 양반은 개다리 소반이고 이런 것처럼 봉산탈춤에서 나오는 이런 것처럼 특정한 의문을 반복한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판소리계라든가 이런 서민들이 향유하는 해학적인 걸 풀어내는 방식에 많이 쓰이는 표현 방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204쪽 흥부전인데요. 흥부전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작품적인 것들은 여러분들 작품의 내용적인 측면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포인트는 놀부랑 흥부랑 형제인데 이게 둘이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부와 흥부의 갈등을 통해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들을 한번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놀부라는 애는 재물적인 걸 제일 중시 여기고 흥부라는 애는 그렇게 형이 박대했어도 나중에 형을 챙기잖아요. 형제 간의 우애를 중시 여기는 이런 가치적인 것에 대한 갈등도 보인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흥부전에서는. 얘도 판소리계 소설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어떤 장면들을 지나치게 길게 늘려서 뭔가 장면의 극대화를 한다던가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205쪽을 넘어가서 내용적인 측면을 좀 볼 건데요. 자, 여기도 뭐 해학과 풍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나타나 있는데 일단 풍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찌를 자자잖아요. 그래서 공격성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근데 해학은 대상에 대한 안타까움, 뭔가 상대적으로 웃음을, 비극적인 사람도 웃음으로 풀어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학이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상에 대한 동정심, 친근심, 독자로 하여금 공감성을 높여주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다라는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왜 아까 춘향전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비극적인 상황만이 여러분들 계속이 되면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여러분들 어떤 인물에게 닥친 슬픔이라든가 위기라든가 이런 상황들은 독자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비극적인 이런 긴장되는 상황만 있으면 재미도가 떨어지니까 이 긴장도를 이완시키는 웃음으로써 이러한 요소들을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긴장과 이완이 반복되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소설의 구성 요소고 특히 이제 서민들을 향유층으로 하는 특히 판소리계 소설이나 이런 데는 이 이완시키는 구조를 해학을 통해서 비극적이고 힘든 상황이지만 웃음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서도 판소리계 소설의 해학적 요소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있죠. 그래서 판소리는 서민층을 중심으로 향유되었다. 그래서 웃음을 통한 이런 슬픔에 대한 극복적인 의식들이 잘 나타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흥부는
사회적인 것을 반영해서 봤을 때는 몰락한 양반이라든가 또는 가난한 농부의 대표적인 역할이고, 놀부는 그 당시의 지주라든가 아니면 새롭게 성장하는 부자 농민들을 대표하는 인물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인 주제는 형제 간의 우애와 권선징악일 수 있으나 이면적인 주제로 봤을 때는 빈부격차로 인한 갈등을 흥부놀부의 형제 이야기로 드러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여기서 추구하는 가치는 결말에서 보셨다시피 어려움 속에서도 선량함을 잃지 않는 흥부가 행복한 결말을 맺는 구조를 통해서 이런 것을 더 권하는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의 사회적 이런 반영들이 여기서 등장하는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아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가지고 문제화되기도 했었는데요. 얘는 의도한 게 아닌데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의도치 않았는데 선한 행동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얘는 상황 자체를 의도하고 조작했죠. 조작한 이런 상황 자체를 꾀했다라는 이런 차이점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청전인데요. 심청전은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다양한 사상들이 같이 나타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아비의 눈을 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바치니까 유교적인 덕목인 효가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얘가 그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불교적인 300석을 공양미로 바치잖아요. 절에 시주하죠. 절에 시주하는 공양미 300석의 내용을 통해서 300석보단 공양미가 더 중요하겠죠. 공양미 바치는 부분에서 불교적인 요소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얘가 바다에 빠지고 나서 옥황상제 막 용왕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거든요. 그래서 도교적인 요소, 옥황상제, 용왕 이런 걸 만나는 통해서 도교적인 요소와 함께 또 하나는 뭐냐면 민간신앙적인 요소도 드러난다고 봐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바다에 이런 성난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민간신앙적인 요소도 드러난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가 드러나는 것이 심청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되게 어이없는 이제 소설이긴 한데, 그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얘가 공양미 300석에 바다에 몸을 던졌잖아요? 근데 이제 뭐 연꽃을 통해서 이제 왕비가 된 것까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국의 맹인 그 잔치를 열죠. 아빠가 눈을 떴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또한 본인이 십몇 년 동안 살던 동네를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맹인 초청 잔치를 전국적으로 벌이는 것도 되게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소설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뭐 이제 이 작품을 정리를 하자면 일단 심청이는 원래는 여러분들 밥을 빌어 먹는 품삯을 통해서 엄청 가난한, 원래는 비천한 신분이고 가난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얘가 인당수에 한번 빠지고 나서 당연히 여러분들 이제 얘가 원래 살았던 세계는 현실계고 용궁을 오히려 약간 환상, 그 천상계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용궁부터서 어머니를 만나고, 그러니까 지금 춘향이가 한번 죽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심청의 이런 죽음, 저희가 왜 아까 변신 모티프 하듯이 통과 뭔가 의례적인 이걸 통해서 얘가 반드시 겪어야만 하는 이런 통과 의례적인 과정을 통해서 얘가 다시 현실계로 왔을 때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황후가 되죠. 즉 고귀한 신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청의 죽음으로 인해서 통과 의례적인 성격을 통해서 원래는 비천하고
가난한 삶을 사는 비천한 신분이었으나 고귀한 신분으로 바뀌었다. 이런 점을 좀 오히려 보실 필요가 있고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뭐 워낙 유명한 거니까요. 그래서 유교적 가치관인 효를 주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착한 사람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인과응보적인 개념이 잘 나타나 있는 소설이다라는 거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 어린 심청을 기르는 신봉사가 장면에서 젖동량이라든가 엄청 힘들게 사는 장면들이 잘 나타나요. 그래서 가난하고 비참한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참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작품 후반부에서는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이런 이야기, 용궁의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에 반해서. 그래서 인당수라는 것이 심청의 어떤 의미일까라고 보시면, 용궁은 고통이 없는 비현실적인 공간을 통해서 오히려 신봉사가 살고 있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 세계를 극명하게 오히려 강조, 대비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아까 통가을의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인당수라는 것은 죽음과 재생의 의미를 동시에 갖는 공간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고, 착한 심청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 이 통가 의례를 설명하는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작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